TVN 울산교통방송 개국 13주년 특집 노인 이동권 다큐멘터리. 느리게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 일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서.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빠른 성장을 이루기까지 최일선에 위치해 있던 주역들. 하지만 우리나라의 빠른 성장만큼이나 이들의 세월도 역시 빠르게 흘러갔는데요. 마음은 아직 나비처럼 훨훨 나는 청춘 같지만 세월과 함께 늙어간 몸은 좀처럼 따라주질 않습니다. 쌓여온 삶의 무게만큼 천천히 내딛는 발걸음이지만 오늘은 그들과 느리게, 하지만 함께 가보려 합니다. 근사한 베레모와 깔끔하게 다려놓은 셔츠까지 멀끔하게 차려입고 어디론가 나서는 어르신들. 제각기 다른 나이와 모습으로 이곳에 도착한 어르신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초롱초롱한 눈빛이었습니다. 지도 앱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요 돋보기 보이죠? 이게 검색 아이콘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내 위치가 울산동, 삼산동의 시국지간 잡히는 분들이 있고 안 잡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하도록. 노년기의 연장과 급변하는 사회. 노인복지관에서는 그 안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노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울산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해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어르신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의 정옥술 안모원 강사가 전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셨는데 요즘 길찾기 앱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본인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뭐 자가용이든 버스든 뭐 자전거든 도보든 또 소요되는 시간 또 기다리는 시간 그런 걸 안내해 주니까 환승 기능까지 같이 또 수업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도 길찾기 수강을 하시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강의 끝나고 나서 길찾기에서 찾아서 버스 도착하려면 아직 20분이나 남았네. 여기서 좀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나가야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버스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의 그 피로도도 낮출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큰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처음엔 손가락만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전화가 걸리고 영상이 나오는 스마트폰이 낯설기만 했지만 조금은 느리고 때로는 더디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어르신들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 핸드폰 모르고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핸드폰이 필수 항목이야. 예, 스마트폰은 원래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여기가 기초반에서 들어온 거예요. 난 원래 길치여가 다니던 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그거 하나만 이용하고 그랬죠. 아니 항상 일반 사용하면서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또 이 스마트폰 매일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잘 되지도 않고 이래서 깝깝해서 배우러 나왔어요. 나오면은 상당히 도움이 돼요. 한두 개씩 배워서 가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길찾기 실습은 많은 어르신들이 재수강을 할 만큼 어려운 교육이라는데요. 이들이 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울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찌감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모든 세대의 과제가 된 노인 이동권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몇 살 이상부터 노인, 어르신이라고 규정을 짓는 걸까요? 먼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받기 시작하는 기준은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만 65세의 어르신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이동권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권 보장이 어려운 이유를 좀 살펴보면 실제로 교통약자에 분류되는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생각해 볼 때 아직도 교통 인프라가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보행이 좀 불편한 어르신이 이제 보행기를 끌고 다니셔야 되는데 횡단보도의 턱이 높아서 어떨 때는 넘어지시는 등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 보행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턱이 너무 높아서 혹은 보행기의 바퀴가 정비되지 않은 도로 틈에 끼어서 인도로 올라가지 못한 채 차도에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몸이 예전처럼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것보다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밀려오는 서름. 아마 고령층으로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급작스럽게 진입한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잘 대처하고 있는 걸까요? 울산시민안전포럼 이성근 상임대표의 분석입니다. 네, 초고령사회, 즉 고령화에 따른 많은 나라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비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난해 12월 11일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고령사회 대응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6차 포럼이 있었는데요.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의 고령사회 대응 수준을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25위로 최하위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령화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겠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구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낳지는 못하는 상황. 우리는 우선 울산의 노인 이동권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울산은 대도시 중에서는 제일 낮은 운전면허 반납 수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울산 지역의 어르신들은 왜 면허 반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걸까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 심성보 교수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2023년 기준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75세 이상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 100만 명 중 7.33%인 73,409명이 운전면허 반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반납률을 비교해보면 전국 지자체 중 부산이 10.6%로 운전면허 반납률이 가장 높았고요. 뒤이어 인천은 9.4%, 서울 8.9%, 대전 8.2%, 대구 7.6%, 경기 7.5%, 광주 7.4% 순으로 큰 도시들에서의 운전면허 반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는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6%의 반납률을 보이며 대도시 중에서는 제일 낮은 운전면허 반납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부산의 면허 반납률이 가장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면허 반납률이 두 자릿수가 나오기까지의 결정적 요인은 역시 지하철이었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무료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도 어르신들을 위한 교통복지가 어떤 게 있는지, 어르신들은 이런 복지를 잘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선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에서 지난 2023년에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500분의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사나 이런 언론 자료로 봤을 때에 노인 사회 문제가 약간 운전면허와 관련된 그런 교통사고 문제도 많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이렇게 일단은 운전면허증 반납을 해야 되는 나이에
나이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를 물어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반납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여부도 물어봤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홍보를 하면은 어르신들이 더 쉽게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실지에 대한 홍보 방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만약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고 나서 어떻게 교통 편의성이 제공이 되어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되어야 이걸 반납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2017년에는 1000명당 누적 반납 건수가 고작 1.1건에 불과했지만 지원 사업을 시행한 지 2년이 지난 2022년 무려 67.3건으로 아주 빠르게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늘어났다는 것을 넘어서 지원 사업의 효과를 증명하는 중요한 수치이자 노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울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울주군의 경우엔 울산시에서 제공하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함께 4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울산의 고령 운전자들은 자진 반납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이결의 대리입니다. 그 결과로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94.4%로 생각보다 매우 높게 나왔어요. 근데 자진 반납 의사가 74.8%로 나타났는데, 의견 수렴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그런 고령 운전자들은 본인의 교통사고는 뭔가 본인의 운전 능력과는 관계성이 낮다라고 판단하는 반면에, 또 다른 고령자들의 교통사고는 고령으로 인한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은 본인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다소 낮고 다른 고령자와 본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고령자에 대한 운전 제한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서 본인의 운전 능력과 어떠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교통안전 프로그램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은 인지도에 비해 반납 의사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 격차는 평균 수명이 한 단계씩 올라감에 따라 어르신들 스스로 노년의 시작점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데서 시작됩니다. 고령 운전자의 보편적인 운전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 허점이 드러난다는 의견이 함께 공존하고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울산시는 이번 달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화 장난으로 야다 한 번씩 가, 한 번씩 나간다. 이거는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거야. 찍으면 돼. 버스 타기만 타고 찍으면 된다. 할매들은 찍고 또 찍고 타도 돼. 환송해도 된다. 이거는 그냥 막 타면 되는 기라, 그죠? 타면 된다. 무조건 가가 차 탈 때 찍고 그러면 돼. 아유, 얼마나 좋은지.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처음 타봤지. 그냥 옛날 거 그거 찍듯이 카드 찍듯이 찍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어르신 전용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통카드를 시내버스 단말기에 태그하면 기존의 감사합니다라는 안내방송 대신 고맙습니다라는 음성과 함께 영원히 표시됩니다. 울산시 전역의 일반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버스, 울산역 연계 리무진 버스,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등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죠. 울산시청 버스택시과 모은아 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어르신들은 도시철도가 있는 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지금의 울산을 있게 해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공경을 담은 것이고요. 저희가 6월 9일부터 이제 교통카드 발급을 했고요. 6월 말 기준으로 60% 정도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시 75세 이상 어르신 6만 5천 분 중에
39,000분 정도가 전용카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이 진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 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무료로 버스를 잘 이용하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전처럼 환승을 위해 뛰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뭐 편하겠지. 먼저는 전에는 환승하려고 그거 차비 1,300원, 1,500원. 그것도 저거 좀 혜택 보려고 볼일 보고도 빨리 봐가 그놈 그 기다리고 하는데 이제는 뭐 넉넉하니 뭐 봐도 되겠더라고. 너무 그게 좋아. 어제부터 활용했지. 그냥 뭐 돈 안 받고 하니까 그게 편하지 뭐. 그보다도 내가 이제 꼭 나가야 될 때 나가고 이제 이래 하니까 그래 괜찮아. 내가 그래. 일주일에 복지관에 4번 갈 때도 있고 4번 가는데 한 번은 빠지고 그런데 그것도 가면 하루 차비 더등등 걸다 보면 갈 때 저 태화동 가가 황성에 가면 1,000원 주는데. 네, 버스는 좀 많이 타는 편이죠. 요즘 바뀌었어. 조금 좀 약간 이렇게 뭐 헷갈린다나? 헷갈려 조금. 근데 요즘 또 그걸 보니까 구해가지고 또 표시도 해놨더라고. 그래서 조금 나은 것 같아. 처음엔 헷갈려가고 했는데 이제는 뭐 좋더라. 그죠? 또 한편에서는 기준이 75세라는 점에 있어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울산시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모색하는 중이었습니다. 울산시청 버스택시과 모은하 팀장의 설명 이어서 듣고 오시죠. 아시다시피 도시철도는 6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70세 이상 이제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하고 나서 좀 이제 전화가 제보 왔습니다. 연령대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책을 시행한 지 이제 1개월도 아직 안 되고 해서 정확하게 정책 평가를 한번 해보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부분 한번 챙겨보고 요럴 예정이고요. 이렇게 7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은 면허를 반납했거나 자차가 없는 어르신들의 발휘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지 못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교통복지도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울산시는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만 85세 어르신들을 위한 또 하나의 교통복지를 마련했는데요. 울산시청 교통기획과 이동구 팀장의 목소리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올해부터 교통약자분들의 이동 지원 확대를 위해서 임산부와 영아와 함께 전국 최초로 85세 이상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18건 이용을 하였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는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앞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시내버스 무료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위한 부르미 택시의 이용 가능한 교통약자를 확대해 만 85세 어르신도 달에 4회 저렴한 택시비에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를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병원에만 국한되어 있던 목적지를 원하는 장소까지 확대해서 큰 호응을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책이 있는지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관련해서 울주군 이장들은 바우처 택시에 대한 아쉬운 점을 전했습니다. 뭐 증도 보여줘야 되고 이러니까 난 불편해서 안 할란다 그래갖고 버스 타고 오셨더라고. 오늘 아까 제가 나가면서 봤더니 그런 홍보도 좀 덜 돼 있고 네네. 저희 이장들이 하는 거 하고는 또 우리 방송에서 바우처 택시나 나온다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방송을 해도 듣는 분은 듣고 노인정에도 나오신 분들 아시지 거의 정작 안 나오시고 이러신 분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게 맞죠. 근다고 일일이 저희들이 다 찾아뵙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실제 등록하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 등본 떼라 또 주민등록증 따주고 또 팩스를 넣던지 뭐 이래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실제 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 많아요. 이용 방법부터 어렵다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등록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승인이 나면
출발 목적지를 입력해 택시를 예약해 택시비를 감면받는 일련의 과정은 젊은 사람들조차 어려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런 교통복지가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 처음 듣는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인을 떠올려 보면 지자체의 주 홍보 수단이 공식 홈페이지 또는 SNS 매체라는 점인데요.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인 고령층 중 일부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교통복지가 존재하지만 혜택에서 멀어지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보면 다양한 대중교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역 간 격차에서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대중교통 이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또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만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방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도 대도시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만 보급률이 월등하게 높고 다른 곳은 거의 5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차 간격도 또 넓고 이렇게 해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자동차의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버스와 택시뿐. 울산과 같은 지방 도시들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기 위해 현재 상황을 세심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중 저상버스는 지난 2004년 서울 시내버스에 본격 도입됐고 계단이 없고 실내 바닥의 높이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임산부, 노약자와 같이 원활한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저상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탑승이 훨씬 용이해지는데요. 하지만 울산은 저상버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저상버스 보급률이 낮다는 사실은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도 높지 않다는 뜻이겠죠. 저상버스 보급률 같은 경우에도 지역 간 차이가 커서 서울이 2024년 기준으로 71%가 넘어섰는데요. 그에 비해서 울산은 20.9%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인 평균도 37.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도 이런 보급률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저상버스 배차 간격이 서울은 14분 정도인데 울산은 95.2분으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요. 전국 평균이 26.4분인데 울산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배차 간격이 넓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아직도 고령자의 그런 이동권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도 이 현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신규 버스를 들여올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울산시도 교체 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울산시청 버스택시과 모은하 팀장의 설명입니다.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시내버스 구입과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상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착착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 2023년 저상버스 도입률이 14.6% 정도였습니다. 이제 그간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저상버스를 적극 도입해서 올해 6월 말 기준 22.7%까지 저희가 끌어올렸고요. 올해 말 26.9%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어가는 저상버스와 함께 우리가 또 갖춰야 할 게 더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에 대한 배려인데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때 대체로 친절한 기사님들이 많았다는 의견이었지만 간혹 자리에 착석하기도 전에 빠르게 출발을 한다든가 어르신들의 느린 걸음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의 경험담을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버스 기사들 성격 차이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버스가 정차되면 내리세요라고 하는데 그 어떤 기사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내리려 하는데 벌써 출발하려 하는 그런 느낌? 좀 그 불편한 약간 불안한 느낌? 노인들 탔을 적에. 그리고 처음 시동 서서 제가 탔을 때 이제 기사들이 물론 이제 수동을 하다 보니까 확 이렇게 나갔을 때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저는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출발점에서 바로 시동을 걸었는데 확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넘어졌는데 뒤에 젊은 사람이 다쳤는데 그 돈을 요구하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돈을 줬어요. 이처럼 노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시설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인데요. 그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기피 대상이 되는 것 같다는 일부 어르신들의 한탄도 있었지만 우리 주변의 원로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뜻했습니다. 만약 길을 모르거나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느낀 어르신이 질문을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묻자 시민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살짝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좀 저는 싫어요라고 말하면 그 노인분께서도 좀 기분이 나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동네 가면 다른 분한테 여쭤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다 들었을 때도 답해주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똑같이 이제 길을 찾는 거나 이런 게 좀 미숙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의 마음들 충분히 이해하고 좀 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어르신들의 어제 덕분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원로 세대의 이야기. 원로 세대가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고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동권 보장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게 그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우리의 존중과 배려가 실리면서 비로소 함께 갈 수 있는 동행이 완성되는 것 아닐까요? TVN 울산교통방송 개국 13주년 특집 노인 이동권 다큐멘터리 느리게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 1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서를 마칩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듣고 2부가 방송됩니다. TVN 울산교통방송 개국 13주년 특집 노인 이동권 다큐멘터리 느리게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 제2부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1부에서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따라 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해 보았다면 2부에서는 당사자들의 경험담이 녹아든 목소리를 담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갈 수 있는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찾아가 보려 합니다. 울산 시민안전포럼에서는 지난해 12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원로 세대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에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토론이 있었는데요. 포럼을 통해 이성근 상인대표가 내놓은 제안이 있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첫째,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운전자만 중심에 두는 원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둘째, 이동권 확보와 고령자 친화력 교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대중교통 확충, 고령 보행자, 운전자 보호와 시인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과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우선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함께 나가야 한다는 뜻을 모았습니다.
고령자 교통사고를 고령자 사고로만 접근하지 말고 전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고령자, 고령 운전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령자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거나 버스가 정류장에 정확히 정차하지 않는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면허 반납을 더욱 꺼리게 되는 고령 운전자들.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보장 여부에 따른 심리 상태의 격차도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이동권 제약이라는 현실을 맞닥뜨리는 것은 단순히 편리함만을 포기할 뿐 아니라 일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도태되는 기분의 사회적 제약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 심성보 교수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동권이 보장된 어르신들의 심리 상태는 단순히 이동의 편리함을 넘어서 자율성, 자존감, 사회적 연결감 등 삶의 여러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스스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을 아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동권이 보장되면 병원, 시장, 경로당, 모임 장소 등에 혼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립감이 생기게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친구, 가족, 지역사회와의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고립감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일이란 자유를 반납하는 것처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특히 면허 반납 사례 중에서도 자진해서 하느냐와 누군가의 요구로 하게 되느냐, 이런 의지에 따라서도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매년 수백에서 많게는 1000명 가까운 고령자분들을 교육관에 만나고 있는데 먼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자기 통제력을 발휘해서 스스로 운전대를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효능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운전능력 검사를 통해 안전에 필요한 운전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서 운전면허 반납을 권고받아 반납하신 분들이나 또는 고령 운전자분들이 면허를 유지하시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기초치매검사에서 인지저하로 나와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면허를 반납하시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선택이 아니다 보니 상실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스스로의 안정감이나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이 떨어지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봐왔습니다. 이처럼 노인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전반적인 시설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아 효능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노인 이동권에 있어 자아 효능감이란 어르신들이 자신의 목적지까지 스스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들 교수는 노인 이동권 보장이 생활 수준 향상과 더불어 더 큰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의 측면에서 본다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동을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활동을 하게 되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일을 함으로써 이제 건강이 증진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고립이라든가 우울증 같은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죠. 그러니까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해지시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 복지 예산이라든가 의료비 같은 것들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용도 절감되는 그런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자아 효능감 상승과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결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얼마나 편리하고 쉽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초고령화 시대, 이제 어르신들은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 주의의 도움으로 함께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노인복지관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교육을 시킨다든가 디지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고령층의 특성은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대거든요. 특히 장애인보다도 그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그 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 나오고 있어요.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디지털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야 된다거나 이제 가장 가까운 사례가 카카오 택시잖아요. 이제 그거를 부르기도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이 카카오 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택시를 정말 부르지 못하는, 특히 후기 고령 노인은 디지털 교육을 받아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전화를 걸어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과 함께 오프라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이 모바일에 취약한 고령자를 위한 대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일부 기업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도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도 소외되지 않고 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렇다한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는 기관에서 나왔고, 지금 대한노인회랑 제가 이제 경로당을 돌면서 일선에서 좀 필요한 내용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나온 이유, 제일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들 보행자 사고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오게 됐는데, 어르신들이 보행자 사고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는 대한노인회와 함께 울산 곳곳의 지역 어르신들에게 운전자의 입장과 보행자의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함께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고령 보행자의 사고 사례들과 대처 방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운전자들이 항상 사람이 없어도 좀 일시정지를 하고 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는 어른들은 신호를 무조건 잘 지켜야 돼. 문단 횡단하면 안 되지.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할매들은 안 한다. 젊은 사람들은 더 뛰댕기쌌는데. 교육은 이제 두 번째 전분에 한번 와가 TV 체리 놓고 한번 하더라고. 그래 한번 했고 5분에 선생님들 한번 하고. 들으면 좋지 배우면. 아들네들도 엄마 절대 신호 무단 횡단하지 말라고 교육한다. 이렇게 고령 인구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와 사회 각층의 갖은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존재하는데요.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와 관련해 울산시청 교통기획과 이동구 팀장은 이런 대책을 전달했습니다. 예, 지금 최근 노인 교통사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135개소로 주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의 시설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울주군 대한일리 마을회관 등에 19개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지정된 노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필요한 지역에 1차원적으로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되어 있는 노인 보호구역 지역에도 안내판을 다시 보수를 한다든지 좀 확대를 한다든지 새로 또 신규 설치를 한다든지 어떤 대반적인 교통안전시설을 계속 저희들을 좀 확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 보호구역 개선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도움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지소 심성보 교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의 사례와 함께 안전보조 시스템의 필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라든지 지자체나 국가가 노인들에게 직접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또는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등은 고령화가 진행된 몇몇 국가들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한 채 자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조건부 면허가 있는데요. 고령자의 신체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노인 비율 1위를 기록 중인 일본 및 호주, 독일 등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의 운전 면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이유는
신체 노화에 따른 위험 발견 지연,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노인들의 이동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기술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 중 하나인 에이다스라고 부르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센서나 카메라가 위험 상황을 감지하여 사고의 위험을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운전자가 이에 판단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차종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의 조향이나 제동을 능동적으로 하여 스스로 충돌을 회피하기도 하는데 이런 안전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신체 노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줄여 노인분들의 이동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러한 안전보조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운전을 보조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용자가 요청할 때 운행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한 보조 시스템까지 각계각층에서 많은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떤 제도든 이로운 점이 있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면에 숨은 한계를 풀어내기 위해 우리는 노인 이동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불편이 많이 따라오겠죠. 예를 들면 계단이나 경사로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특히 어르신의 신체적인 특성상 이렇게 계단이나 경사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이제 활동하려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중단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더 고립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실 것 같고 또 이로 인해서 삶의 만족도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적인 교통 수단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 수단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매치만 해드릴 수 있다면 또 약간 이런 불편들은 감소하시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적응을 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노력만큼이나 어르신들 역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 사회에 융화되기 위해 끊임없이 진력하고 있는데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나와 내 가족의 일이라 생각하며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노인 이동권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은 분명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야말로 지속가능한 미래가 아닐까요? 그 미래를 위한 해답을 찾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TVN 울산교통방송 개국 13주년 특집 노인 이동권 다큐멘터리 느리게 하지만 함께 가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조원아, 구성의 권유리, 저는 박진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